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당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Set the stage for political settlement. Talking every day. You guys heard it. 황제 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얼마 전 동성 동반자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뉴스 리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한 동성 부부가 4년 전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공단 측을, 2심은 해당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엇갈렸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게 되어 3개월 심리 끝에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동성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나마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지 경제적 생활 공동체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할지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동성 배우자 대신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도 나아갈지 치열한 논쟁도 예고된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한 사건의 실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1심과 2심, 그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난 과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배경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한편 동성 배우자가 아닌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성혼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였다는 부분도 제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자가 보도 말미에 덧붙인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예고된다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사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뉴스TV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뉴스 2로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가 일부나마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성 동반자의 법률상 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논의의 첫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는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39개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였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동성결합을 인정한 첫 사례일 뿐 동성부부의 사실혼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결국 동성혼 합법화는 민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센 만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혼인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부부를 대상자로 확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동성혼 합법화 논의는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논쟁적인 이슈를 보도할 때에는 엇갈리는 입장을 전달하며 차이를 보여주곤 하는데요. 본 보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상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민사회단체인지 어떤 기독교계 인물이나 단체가 어떤 내용의 우려를 제기하였는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지적 역시 사실상 지적을 제기한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전하기 위해 취재한 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육비 청구 유효기간 판례 변경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선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23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규모가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 반면 종전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5명의 반대 의견과 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명의 별개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보도는 일각에선 양육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양육비 청구 유효기간에 대한 이번 판례를 지난 판례와 비교하며 설명해 차이점을 전달하면서 이번 판례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전하며 해당 판결의 취지도 명확하게 전하는 한편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다루어 해당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말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명확하지 않은 주체에 대한 표현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범죄에 대해 보도한 뉴스워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온라인 카드깡을 홍보하는 업체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온라인 카드깡이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척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카드 한도 내에서 시중보다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고 카드깡 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준 사례도 전했는데요. 업체는 2,80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한 뒤 이 중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지만 6개월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겨냥해 이 같은 카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급전 목적의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빌미로 고액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를 거두받으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 보도의 경우 피해자 보호나 모방범죄 방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건물을 비춰주거나 경우에 따라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화면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본 보도는 잘 정리된 기사 내용에 맞게 자료 화면도 매우 적절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실제 카드깡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사례 설명도 그림을 통해 전달했으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취약계층을 겨냥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도 취약할 수 있는데 범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 유형도 덧붙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 학교폭력 분석 결과에 대해 보도한 뉴스03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시내 학교폭력 분석 결과 성범죄 신고와 검거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지역 학교폭력 중 성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증가하였고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5.2% 늘어났습니다. 한편 14세에서 18세 청소년 범죄의 경우 도박과 마약 범죄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보도의 경우 단신 보도이긴 했지만 자료 화면으로 서울경찰청의 모습만 제공되었는데요.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만큼 그래프를 활용하는 등의 자료 화면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등의 한계로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자막으로 수치를 제공하였다면 보도의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에선 대한민국의 주요 첨단 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우려되는 점이 소개됐는데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2차 전지 산업, 글로벌 시장에서의 K배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해운대구에선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부산 국제모터쇼가 아닌 부산 모빌리티 쇼라는 변경된 명칭으로 박람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로 신차는 물론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이동수단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동수단은 택시와 같은 공공 모빌리티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반려견들도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사용자의 키나 체형 등까지 고려해 탑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올해 전시된 차량 중 90%가 친환경 차인 점입니다. 친환경 차가 확실히 미래 모빌리티의 트렌드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 여러 전기차와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색깔을 담은 컨셉카도 전시돼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터리를 향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배터리, 이 두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이러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을 통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비아디는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테슬라를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을 달성했습니다. 인도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준에 비해 0.9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EU나 일본은 0.4년, 중국은 1.2년,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가 첨단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첨단 산업의 파급력과 영향력인데요. 첨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시장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하지만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3곳밖에 없습니다. 중국 42곳, 미국 28곳, 일본이 7곳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장래가 마냥 밝다고 할 수 없는데요.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에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배터리의 시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활용하는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화재 위험이 매우 큰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전기차를 사용할 때 걱정되는 요소로 화재를 골랐습니다. 배터리에 열이 가해지면 합선이 일어나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더 큰 열폭주를 일으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폐배터리 처리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상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40만 개가 넘는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가 발전했지만 역설적으로 폐배터리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제한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회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수출 품목 규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현재 위기이자 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의 순간입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 등의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액 투자보다 기업의 직접 투자 유도와 세금 감면 혜택에 신경 써야 한다. 자연스러운 클러스터 형성에서 벗어나 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아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목받은 배터리 산업.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든 보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배터리 산업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과 다른 첨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회차를 모니터링하기 전까지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수출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겠구나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들과 혜택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안전성 문제나 폐배터리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세부적으로 생기고 또 올바른 관리 방법이 마련돼서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우리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안서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미국에서 연이어 타전되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그야말로 경랑이 휩싸이게 된 것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기반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판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자, 먼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도중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럭키가이란 말이 나올 만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긴박한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마치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네. 당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농장 박람회장에서 유세 연설 중이었습니다.
18시 11분경 옅은 총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를 만지며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고 경호팀에 둘러싸였다 이제 몇 초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주먹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파이트를 외치죠. 그렇습니다. BBC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세장 인근 건물의 옥상에 소총을 든 남자가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현지 경찰에 신고돼 경관 한 명이 이제 옥상에서 대치하던 중에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서 이제 비밀 경호국 저격수에 의해서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됩니다. 이날 찍힌 이제 한 컷의 사진은 세기의 사진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성조기를 배경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들어 올리는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찍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하지만 사진이 이제 너무 완벽해서 이제 오히려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격은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정치 인사들도 음모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다른 결의 음모론이 확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총격 사건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음모론은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저질렀는가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나이 20세인 공화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정치 테러란 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 온 문제이기도 한데 많은 외신들이 특히나 극단적인 이런 혐오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의 원인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극단적인 증오 정치와 또 자신의 어떤 의사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이러한 테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이제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왔었죠. 특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증오와 분노를 조장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지지자들은 거기에 취해서 더 극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합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비난의 공기가 가득하다는 외신 보도를 전하면서 앞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더 격렬한 비방을 쏟아내는 분열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분노와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일보는 분열의 정치, 왜곡된 팬덤, 또 오작동된 민주주의가 트럼프 테러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사건을 쇠퇴해가는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상 내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종과 성소수자, 또 이민, 임신 등 핵심 이슈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주장하는 집단이 사실상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점점 더 공존하기 힘든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일제히 이제 사설을 내고 미국 정치에 만연한 폭력성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암살 시도 후에 이미 적대감으로 가득 찬 미국이 더 분열됐다라면서 혐오 정치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반정부적인 분노, 또 허위 정보, 문화적인 양극화나 총기 문제와 또 급진화된 인터넷 문화가 모두 현재의 상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우파가
폭력적인 복수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선동과 증오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피습으로 대선판이 출렁댔는데 설상가상으로 인지력 저하 논란 등으로 네.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또 네. 한 번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왜 재선 도전을 포기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뭐 여러 분석들, 이 트럼프 피습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말 그 측근들도 전혀 몰랐을 만큼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를 포기한다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새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같은 결정은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더듬거나 또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 상하원 의원들이 급기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면서도 건재를 과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려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되자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언론도 이런 일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일제히 헤드라인 뉴스로 바이든의 사퇴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결국 사퇴, 미국 대선이 4개월을 앞두고 리셋이라고 전하면서 사퇴를 결정하게 된 어떤 결정타로 선거 자금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바이든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 1,100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죠. 예, 바이든으로서는 좀 섭섭했을 것 그럴 같은데요. 수 있겠네요. 예, 경향신문도 변곡점 맞은 미국 대선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퇴는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81세 고령 리스크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몇 차례 이제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주류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워낙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급변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제 다음 달 19일 예.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거쳐서 공식 지명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자동 승계할 수는 없지만 뭐 이미 지명이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 낙태권 옹호 등 여성 표심에 유리하다라고 전하면서 흑인과 아시아계 등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친밀했던 바이든이 퇴장함에 따라 기존 시나리오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리스크 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요동치는 미국 대선 대미 전략 플랜 B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미국 대선에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피서부터 바이든의 사퇴까지 단 며칠 사이에 미국 대선 그야말로 어느 영화 제목처럼 대혼돈의 멀티버스로 네. 빠져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 대선의 향방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뭐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와 언론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을 신냉전 시기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은 아마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승기를 잡기 위해서 혐오를 조장하고 또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거나 또 현상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이들도 내 성향에 맞는 언론만 이제 편중해서 접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시각이 기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거나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전하는 보도가 아니라 예.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보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보도들로 시청자의 어떤 알 권리 또 이해를 도왔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